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2024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가 드디어 오늘 실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총평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짧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할 때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이번 6월 모평의 전체적인 난이도, 체감 난이도는 조금 수월했던 느낌이 들고요. 자, 그렇지만 눈에 띄는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18번의 합성 자기장, 19번의 합성 전기력에 관련된 고난이도 문제로 이제까지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합성 자기장과 합성 전기력이 앞에 문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월해졌죠. 대신에 18번과 19번에는 등 가속도 운동,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양적 계산, 그리고 또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어렵게 출제된 점이 기존에 비해서 이번에 모평의 차이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보통 대수능, 11월에 치러지는 대수능을 보기 전에 평가원에서 6월과 9월 모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도 보고 그리고 또 이번 수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그러니만큼 6월, 9월 모평은 대수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 실제로 대수능이 이번 6월 모평처럼 이제는 합성 자기장과 합성 전기력이 수월하게 출제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존의 형태대로 난이도가 높은 18번, 19번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여러분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총평을 보도록 하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이 들어가도록 할 텐데 자, 쉽고 답이 빨리 찾아지는 문제들은 정답을 빨리 찾고 그리고 조금 더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에 시간을 안배하는 방식으로 이번 해설 강의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파동의 종류가 나와 있죠. 자, 특히 X선과 자외선, 바로 전자기파, 그리고 초음파, 초음파라고 하면 음파하고 초음파는 우리가 보통 소리라고 하는데 음파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초음파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로 구분이 되지만 그거는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뿐 매질을 필요로 하고 종파라는 점에서는 음파와 초음파가 물리적으로는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보기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X선과 자외선 전자기파에 속한다. 기억 옳은 문장이고요. 자, 니은 진공에서의 파장은 A인 X선보다 자외선인 B가 더 길죠. 근데 보기 제시문은 진공에서의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자, 디귿 C 초음파는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전자기파가 유일해요. 그래서 기억, 디귿 옳은 문장이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파동에 대한 종류와 특성에 관련된 문제고요. 늘 출제가 되는 문제이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핵융합 연구 장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핵 반응 시에 아래, 즉 원자 번호죠. 혹은 전해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래에 있는 숫자 총합이 보존돼야 되니까 기억의 원자 번호는 0.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숫자 질량수의 총합도 보존돼야 되니까 기억의 질량수는 1. 자, 그렇다면 이 기억의 정체는 중성자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수소 1, 2와 수소 1, 3의 질량수는 위에 있는 숫자가 질량수이기 때문에 같지 않죠.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기억은 중성자라는 거 우리 알았고, 디귿 바로 핵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죠.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에너지 중위, 그리고 A부터 A, B, C, D, E, F까지 전자의 전이 과정 표현되어 있고 나는 A에서 F까지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띄는 거 기억하고 니은 눈에 띄니까 기억하고 니은의 파장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억의 파장하고 니은의 파장하고 친절하게 숫자 나와 있으니까 니은의 파장이 더 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중위와 우리가 전위를 다룰 때는 파장이 아니라 진동수로 다루죠. 그래서 파장을 진동수 관계로 꼭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니은의 선 스펙트럼은 가장 진동수가 작은 빛을 나타내네. 그러면 A, B, C, D, E 중에서 이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두 이웃한 에너지, 아니 이웃하지 않아도 되죠. 전자가 전이하는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고, 화살표가 짧으면 짧을수록 자꾸 이웃이라고 하네. 화살표가 짧으면 짧을수록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작죠. 즉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작고, 그리고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바로 진동수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화살표의 길이가 진동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니은에 해당하는 것, 진동수가 제일 작은 것은 바로 5번째 궤도에서 4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C보다는 조금 더 진동수가 큰 것은 요거겠네요. 요거는 이 전유 과정에 해당하는 선 스펙트럼이고, 자, 기억은 그렇다면 B에 해당하는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에너지 준위의 숫자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래쪽 궤도의 이웃한 에너지 준위의 간격이 바깥쪽 궤도의 이웃한 에너지 준위의 간격보다 항상 어떻다? 크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찾을게요. 자, 기억. 방출된 빛의 파장은 A에서가 F에서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파장을 하기 전에 우리 항상 뭐부터 찾아야 된다고? 진동수부터. 그래서 전이 과정 A하고 F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화살표의 길이만 봐도 A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F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진동수하고 파장은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파장은 F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A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보다 길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따라서 보기 드시면 기억번. 방출된 빛의 파장은 A에서가 F에서보다 긴 것이 아니라 짧아야만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기억은 B에 의해 나타난 스펙트럼 선이다. 옳은 문장이고. 자, 디귿번. 니은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전이 과정 C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C에서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E5에서 E4를 뺀 것만큼, 자, 그리고 이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플랑크 상수 곱하기 C의 전유 과정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자, 그렇다고 하면 C 전유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플랑크 상수분의 E5 E4가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와 선 스펙트럼이 함께 연합된 문제였어요.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자성체에 관련된 내용이고, 최근에는 자성체의 종류와 특성에 관련된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코일 준비했고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AB를 준비했는데 A는 강자성체, 그리고 B는 상자성체,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H에서 AB를 각각 가만히 놓아 코일의 중심을 통과하여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낙하 시간을 측정을 한대요. 자, 그리고 이번에 다에서는 AB를 강한 외부 자기장으로 자기화시킨 후 꺼내 나와 같이 낙하 시간을 측정한다고 해요. 그럼 A하고 B는 하나는 강, 하나는 상인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강자성체는 그대로 자성을 유지하죠. 즉 자석이 되어버리는 거지. 근데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성을 잃어버리니까 상자성체는 그냥 자성을 잃어버린 고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코일이 있고 강자성체, 상자성체를 떨어뜨린다는 건데 만약에
자성을 일치하는 강자성체가 코일을 통과한다면 우리 알고 있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과 자석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강자성체라고 하면 코일로부터 밀리는 힘을 받으니까 강자성체가, 그러니까 자성을 갖지 않았을 때보다 낙하하는 시간, 코일을 통과하는 시간이 더 길게 걸리겠죠. 그렇지만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화되지 않은 상자성체, 그리고 외부 자기장에서 꺼냈어. 외부 자기장이 제거된 상자성체는 둘 다 자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낙하하는데 혹은 코일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똑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A를 보니까 낙하 시간이 나에서와 다에서가 똑같다는 거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이 A가 상자성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B는 강자성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강자성체 같은 경우 낙하 시간은 나번 자기화되지 않은 강자성체를 떨어뜨릴 때보다 자기화가 된 자성을 갖고 있는 강자성체를 떨어뜨릴 때가 더, 설명한 것처럼 코일로부터 청력을 받기 때문에 통과하는 혹은 낙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될 거예요.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A는 상자성체이다. 그런데 보기에는 강자성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자, 니은 낙하 시간은 나에서보다 다에서가 더 길다. 니은 옳은 문장. 자, 그리고 다에서 B 강자성체, 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강자성체가 코일과 가까워지는 동안에는 전자기 유도, 코일 입장에서는 가까이 오는 자석을 밀어내죠. 그래서 코일과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니은 디귿 옳은 문장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그림만 보더라도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가 예년의 기출문제와 다른 점은 마찰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물리학 1에서 마찰력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배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가 비보존되는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6월 모평의 마찰력이 전면적으로 대두가 됐다는 것은 9월 모평과 대수능에서도 마찰력을 그대로 문제에 출제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커졌다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게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림 가나와 같이 마찰이 있는 동일한 빗면에 놓인 물체에 A가 각각 B하고 C하고 실로 연결돼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와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6분의 G, 3분의 G 주어져 있고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해요. 자, ABC의 질량 나와 있고 빗면과 A 사이에는 크기가 F로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해요. 자,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마찰력 생각하기 전에 우리 빗면에 물체가 놓이게 되면 무슨 힘이 작용하죠? 빗면 아래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라고 하는, 물론 뭐 사인 세타까지 계산하진 않지만 물체가 빗면에 놓이게 되면 항상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mg 사인 세타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고, mg 사인 세타인데 동일한 빗면이니까 세타가 똑같아. 사인 세타가 똑같을 거고 g도 똑같죠. 중력 가속도니까. 그렇다고 하면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질량과 비교하는데 질량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와 나에서 이 A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그리고 문제에서 마찰력이 대문자 F로 크기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런데 나번 같은 경우에는 A가 위로 운동하잖아. 그럼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거니까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가번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 mg,
그리고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중력 6mg 있을 거고,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운동 방정식 F는 MA에 적용을 할 건데, 그럼 먼저 가번. AB에 작용하는 외부력이 3개예요. 이 3개의 합력 잘 보시면 F하고 mg는 이거 같은 방향의 힘이야. 자, 이거 F하고 mg는 같은 방향이고, 이 F는 그 스몰 F는 대문자 F와 mg와 반대 방향인데, 물체의 가속도 방향이 아래 방향이라는 것은 이 스몰 F가 라지 F와 mg보다는 큰 힘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세 힘의 합력은 스몰 F 마이너스 F 마이너스 mg. 자, 이게 바로 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고요. 자, 이러한 합력 때문에 두 물체를 한 물체로 간주했을 때 질량 4m인 물체의 가속도가 6분의 g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나번 한번 볼게요. 자, 나번에서는 스몰 F와 라지 F가 같은 방향, 그리고 이 두 힘이 6mg와 반대 방향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A가 가속도 방향이 빗면 윗방향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6mg가 스몰 F와 라지 F의 합보다도 큰 힘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나번에서 세 힘의 합력은 6mg, 우리 어차피 요거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까요. 나번을 여기 가번식 밑에다가 쓸게요. 자, 그러면 6mg 마이너스 F 마이너스 라지 F. 이게 세 힘의 합력이고, 자, 이 세 힘의 합력이 두 물체를 한 물체로 간주했을 때 9m짜리 물체의 가속도 3분의 g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문제를 잘 보면 무턱대고 계산하지 말고 F 값을 mg 형태로 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식에서 무엇을 소거하면 좋겠어요? 그치? 우리 눈에 거슬리는 거 있어요. 바로 스몰 F를 소거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소거될까?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F 지워질 거고, 계산하면 5mg, 더하면 마이너스 2F. 자, 그리고 또 약분하면 3분의 2. 자, 요거 3 남겨놓을게요. 계산하기 쉽게. 자, 그럼 더하면 3분의 11mg가 될 거고, 따라서 EF가 3분의 4mg.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F는 3분의 2mg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정답은 따라서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평가원의 기출문제에도 비슷한 문항이 출제가 됐었고, 또 우리 연계교재인 수특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일단 저울에 측정되는 눈금은 저울 위에 있는 이 비가 저울을 누르는 힘, 또 반작용으로 저울이 비를 떠받치는 힘, 작용 반작용은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 따라서 주어 목적어 편리한 대로 바꿔치기 하면서 문제에 적용을 하면 되고요. 자, 가번에서도 A, B 정지. 자, 나번에서는 A, B의 윗방향으로 힘 F를 작용했는데 여전히 정지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어쨌거나 가번이든 나번이든 A,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어야만 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제부터 문제의 조건이 들어갑니다.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즉 B가 저울을 누르는 힘. B가 저울을 누른다고 하지만 B만 저울을 누르는 것이 아니고 B 위에 올려져 있는 A, B가 함께 누르는 거죠. 그렇지만 표현은 저울에 접촉해 있는 B가 누르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자, 나번과 같은 경우에는 B가 저울을 누르는 힘은 A, B에 작용하는 중력에다가 F를 뺀 것만큼 저울에 측정이 될 텐데, 이때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라고 해요. 자, 그러면 A하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고, 자, 여기도 A, B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는데, 이 중력에서 F를 뺐더니 저울의 눈금이, 즉 B가 저울을 누르는 힘의 크기가 나번이 가번보다 반으로 줄었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바로 이 F가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혹은 무게의 절반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A하고 B
한 덩어리로 봤을 때 AB에 작용하는 중력은 F의 2배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B가 A에 작용하는 힘. 자, A는 B를 누를 거고 그럼 B는 A를 떠받칠 거 아니에요. 근데 떠받치는 힘보다는 누르는 힘이 더 편리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가번에서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결국은 A가 B를 누르는 힘이고, 나번에서도 B가 A를 누르는 힘은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A가 B를 누르는 힘이 될 거예요. 물론 힘의 크기는 가번하고 나번하고 같지 않겠죠. 가에서가 나에서의 4배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가번에서 A가 B를 누르는 힘은 뭐겠어? A에 작용하는 중력으로 B를 누르겠죠. 자, 그러면 나번에서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에서 무엇을 뺀 것만큼? F를 뺀 것만큼. 자, 이것의 몇 배라고요? 4배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F가 AB에 작용하는 중력의 절반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자, 다시 좌변은 MAG. 자, 이퀄이고, 자, 우변 MAG에 마이너스 F 대신에 요 값 집어넣으면 2분의 MAG. 그리고 또 마이너스 2분의 MBG. 이것에 곱하기 4. 그럼 결국은 MA와 MB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거고, 따라서 A와 B의 질량비가 2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B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A의 질량은 2M이 되겠죠. 일단 문제의 조건으로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 저울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 가에서 저울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저울을 누르는 힘이 되겠지. 얼마로 누르겠어? A하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으로 누르겠죠? A하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이 얼마예요? EF. 그래서 저울의 축적 눈금은 가번에서 EF. 그러면 나번에서는 절반의 눈금이 측정되겠지. F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고요. 자, 디귿번,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게 바로 뭘까요? 요 힘이죠, 요 힘. 자,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라고 돼 있어요? F로 표현하라고 돼 있지. 그러면 우리 A에 작용하는 중력, 그것이 바로 뭘까요? EMG가 될 거고, 자, 그리고 한번 다시 써볼게. 마이너스 F. 그럼 이제 우리 대입해봐. A의 질량이 2M이고 B의 질량이 M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F는 2분의 3mg라는 것을 알 수 있네. 자, 그러면 대입해보면 2mg에서 그대로 2분의 3mg, F 대신에. 자, 그랬더니 2분의 1mg가 나오고 2분의 3mg가 F니까 2분의 1mg는 3분의 F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최근 평가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도 공부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힘의 평형, 작용, 반작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함께 양적 계산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 놓아야만 되겠어요. 자, 이렇게 6번 정리하고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평가원에서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운동량의 보전 법칙도 출제가 되지만 충격량과 또 운동량과의 관계도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번의 문제 상황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고 질량이 2M인 A가 V0로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해서 V0로 튀어나와서 운동하고 있고, 나에서는 질량이 M인 B가 V0로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해서 반대 방향으로 2분의 1 V0로 운동하고 있는 게 나와 있네요. 자, FT 그래프죠. FT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FT예요.
자, 그리고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고 속도만 변할 테니까. 자, 그리고 또 이것저것 따지기 귀찮으면 충격량의 크기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 자, 요거 이용을 할 겁니다. 자, 무엇을 물어볼지 짐작은 가지만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보는지는 보기 제시문을 보면서 OX를 판가름 해볼게요. 자, 기억번. A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은 FT인데 이거 FT 어떻게 구할 거예요? 곡선이잖아. 못 구하죠. 무엇으로 구해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해야죠. 따라서 A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A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IA로 놓으면 이건 결국 뭐와 똑같다고?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고, 자, 그 얘기는 A의 질량에다가 A의 속도 변화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 V0가 마이너스 V0가 된 거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2V0. 그럼 기억번. A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mV0. 기억은 옳은 문장 되겠네요. 자, 니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나에서 B의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이 면적은 결국 요건 또 뭐예요? 요건 또 B의 충격량이지. 그리고 B의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이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 변화 2분의 3V0. 그래서 니은에서 나에서 B의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2분의 1mV0가 아니고 2분의 3mV0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보기 니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디귿번.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A하고 B하고 비교하는 건데, 자, 평균 힘의 크기 눈으로 봐도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벽하고 충돌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 그럼 결국 무엇을 이용하라는 거지? 요거 이용하라는 거죠, 요거.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벽하고 충돌하는 동안에 충격량의 크기는 A,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것이 얼마였어? A는 4mV0고 B는 2분의 3mV0니까 충격량의 크기가 혹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자, 2로 통분하면 8대 3이 되겠네. 자, 요 값이 얼마예요? 요 값이 8대 3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시간 나와 있잖아, 시간. 자, 시간이 A가 충돌할 때, B가 충돌할 때가 T0와 3T0야. 그러면 요 시간이 몇 대면? 1대 3. 그럼 답 나왔네요. 자, 1대 3이고 F하고 곱해서 8대 3이 되려면 A가 벽하고 충돌하면서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8대 1이어야만 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8, 이렇게 곱해서 3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 기억 디귿만 옳은 문장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꼭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은 연력학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기존의 연력학 문제와 아주 유사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만 기체의 과정이 4과정이라는 것뿐이죠. 자,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자, 연력학 제1법칙, 기체가 열받으면 외부에 이일하거나 받고, 그리고 그것이 내부 에너지의 합. 이게 바로 뭐다? 생략할까요? 기체가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이죠. 그래서 Q는 W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여기다가 추가로 표를 그리시고 이 빈칸을 채워넣기 하면 돼요.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에서 항상 중요하게 취급되는 게 PV는 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고, 그리고 문제 풀면 또 이거 없이는 문제 못 풀어요. 연계 교재에서
열심히 요거 대입해서 문제 풀었는데 한 번 순환해서 이 기체가 처음 위치로 다시 오잖아. 그러면 압력하고 부피가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아. 무슨 얘기예요? 온도가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다는 얘기야. 온도가 다른 말로 내부 에너지지. 그 얘기는 뭘까?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 토탈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럼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빈칸을 채우기 전에 등원 과정이 나와 있죠. 1과 3은 등원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잊어버리기 전에 1과 3 등원이라고 표현해 놓고, 자, 그러면 1 과정에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럼 기체는 외부에 1 한 거지. 자, 그리고 1 과정에서는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 없죠. 그럼 두 개 더해서 기체는 외부로부터 320만큼 열을 흡수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2번 과정으로 가볼게요.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W가 0이야.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감소하네? 그럼 온도가 감소해야지. 온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고, 델타 U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거고, 0이고 마이너스니까 이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의 열을 방출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얼만큼 방출하는지는 아직 모르죠. 자, 3 한번 볼게요.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네. 그러면 기체는 외부로부터 1 받는 거고, 등원 과정이니까 델타 U는 0이 될 거고, 자, 더해서 Q 값인데 기체가 외부에 이 제로만큼 열을 방출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은 부피가 일정해. W가 0이고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증가하네. 그럼 온도 증가하겠죠. 델타 U가 무슨 값을 가져야 돼요? 플러스 값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더해서 플러스 값이야. 근데 문제의 조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네 번째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E0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빈칸을 다 채울 수 있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W에다가 델타 U를 더한 것이 플러스 E0야. 그럼 W가 0이니까 델타 U가 플러스 E0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용해야 돼. 한 번 순환하는 동안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00이니까 바로 이 과정에서 기체가 내부 에너지가 E20만큼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야 토탈 전체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인 거지. 자, 그럼 다시 0에다가 마이너스 E20 더하면 Q 값도 마이너스 E20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빈칸을 다 채운 거예요. 보기 가볼게요. 기억번. 1에서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은 320죠. 자, 니은, 기억은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니은 2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4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린 문장이에요.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 본다고 하면 기억, 니은 틀린 게 확실하니까 디귿은 생각하지 않고 디귿만 고르고 정답 2번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디귿, 열기관의 열 효율은, 자, 열기관의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외부로부터 흡수한 열량. 자, 기체가 외부로부터 흡수한 열량 520. 자, 그리고 기체가 한 1인데 기체가 한 1은 기체가 외부로부터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한 열량을 뺀 것만큼. 그러니까 520에서 320를 뺀 220만큼 기체가 외부에 한 1이죠. 따라서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0.4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디귿만 옳은 문장이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연력학에 관련된 문제, 기출문제, 그리고 수투, 연계교재 문제와 아주 유사하게 연계율이 높게 출제가 되었고, 자, 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9번도 예년의 기출문제, 그리고 또 수특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P, Q 정지에 있고요. 그리고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P, A,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9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자, 중요한 거 A의 관성계에서
즉 A가 볼 때 A에서 PQ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라고 하고, 그리고 A가 볼 때 광원 PQ로부터 빛이 A를 향해서 방출되는데 동시에 방출이 됐대요. 그러면 A가 볼 때 같은 거리만큼 광원 PQ가 떨어져 있는데 동시에 빛을 쏘니까 A의 PQ에서 방출된 빛이 동시에 A에 도달하게 되겠죠. 동시에 빛이 도달해요. 근데 또 중요한 거, A가 볼 때 PQ는 한 지점이 아니라 떨어진 두 지점이잖아. 두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B가 볼 때는 동시가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A의 두 광원으로부터 온 빛이 A라고 하는 한 지점에서 만났어. 한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이 발생했어. 자, 이거는 한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누가 어느 좌표계에서 보더라도 동시여야 돼. 즉 PQ에서 발생한 빛이 A에 동시에 도달해? 이건 누가 봐도 동시여야 돼? B가 봐도 여전히 동시여야만 해요. 이게 최근 평가원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출제 경향이죠. 한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다른 좌표계에서 보더라도 동시여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보기 가볼까요? 자, 기억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자, A가 볼 때 B가 운동하죠? 운동하는 좌표계의 시간이 느리게 가야죠. 자, 또는 B가 볼 때는 A의 좌표계가 왼쪽으로 운동하니까 B가 볼 때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A가 운동하니까 A의 시간이 느리게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니은. 자, 이제 B가 봅니다. B의 관성계에서 빛이 P에서 A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자, B가 볼 때는 방금 얘기했지. 자기는 가만히 있고 이 A, P, Q 좌표계가 왼쪽으로 0.9C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광원 P하고 Q에서 방출된 빛이 A를 향해 진행하는 동안 A도 어디 가 있겠어? 왼쪽에 가 있겠지. 그럼 A가 볼 때는 P에서 방출된 빛이 A까지 오는데 L이라고 하는 거리를 이동해야 되지만 B가 볼 때는 P에서 방출된 빛이 요만큼만 이동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L보다 더 짧은 거리를 빛이 진행하게 되죠. 따라서 니은 B의 관성계에서 빛이 P에서 A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C분의 L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이동하는 경로가 L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에요. 그리고 또 B가 볼 때 A 좌표계가 운동하니까 길이 수축까지도 일어납니다. 자, 디귿번 B의 관성계에서 Q하고 P하고 어디에서 빛이 먼저 방출되었을까? 자, 빛이 보더라도 PQ에서 방출된 빛은 한 지점 A에 동시에 도달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처럼 B는 가만히 있고 A 좌표계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만약 B가 볼 때도 P하고 Q에서 빛이 동시에 방출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P에서 방출된 빛이 먼저 A에 도달하게 되죠. 안 된다고요. 동시에 A에 도달해야 된다고. 그럼 어디에서 먼저 빛이 방출되어야 될까? 바로 Q에서 빛이 먼저 방출이 되고 한참 빛이 이동한 다음에 나중에 P에서 빛이 방출이 돼야 B가 볼 때 A에서 두 빛이 동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 옳은 문장이고요. 기억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우리 이전까지는 19번에 어렵게 출제가 되었던 합성 전기력인데, 자, 10번으로 자리 이동을 했어요. 자, 그림과 같이 점전화 ABC 고정되어 있고 전하량의 크기가 B가 A보다 2배라고 해요. 그러면 A의 전하량을 Q라고 하면 B의 전하량은 2Q. 선생님, 저는 Q라고 하니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A의 전하량을 1쿨롬, B의 전하량은 2쿨롬. 그럼 조금 간단해지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때 B와 C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F로 똑같다라고 해요. 그럼 일단 AB 사이의 전기력과 AC 사이의 전기력이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AB 떨어진 거리와 AC 떨어진 거리가 1대 3이거든. 그럼 전기력의 크기가 같으려면 B하고 C의 전하량은
몇 대 몇이 돼야 될까? 1대 9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C의 전하량은 B의 전하량보다 9배 커야 되니까 18Q 혹은 18쿨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A와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에요. 그 얘기는 A하고 B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고 A와 C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다. 그럼 A하고 C는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기억번 전하량의 크기는 C가 가장 큽니다. 옳은 문장이고요. B하고 C 사이에 서로 당기는 전기력 작용하지. 니은도 옳은 문장. 자,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보다 크다. 자, 요거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요. 쿨롱 법칙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쿨롱 법칙을 얼른 적용해도 되고 그리고 개념을 적용해도 되는데 자, 먼저 쿨롱 법칙을 적용하면 F라고 하는 것은 AB 사이에 작용하는 힘 혹은 AC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 전기력이 F인 거잖아. 그럼 보다 간단한 거 A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D제곱분의 Q 곱하기 2Q니까 2Q의 제곱. 자, 이게 F예요. 그럼 문제에서 뭘 물었지? B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그럼 구하면 되잖아. B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쿨롱 상수 생략했어요. 자, BC 떨어져 있는 거리 2D니까 제곱하면 4D의 제곱. 그리고 B하고 C의 전하량의 곱 36Q의 제곱. 자, 그럼 어때? B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F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디귿 옳은 문장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엄청 쉽게 출제가 됐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개념으로 따져도 돼. 자, 개념으로 따지는 방법은 A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게 F라는 거잖아. 그러면 문제는 지금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 힘. 그럼 비교해봐. AC보다 거리도 가깝지. 그리고 A하고 C하고 전하량보다 B하고 C하고 전하량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A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B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고 A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F라고 했으니까 BC 사이의 전기력은 F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개념으로 해결하는 것은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얼른 쿨롱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양적 계산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번 문제 합성 전기력이 쉽게 출제가 됐지만 이게 9월 모평과 수능에서도 정말 합성 전기력이 쉽게 출제가 될지 아니면 예전처럼 19번 문항으로 고난이도로 출제가 될지는 선생님도 반반이에요. 그래서 합성 전기력 고난이도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은 평소에 준비를 잘 해두어야만 하겠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LED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를 옮겨가면서 LED에 불이 들어오느냐, 불이 들어오지 않느냐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스위치를 A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긴 바디가 플러스 전극, 짧은 바디가 마이너스 전극. 그럼 전류는 플러스 전극으로부터 회로로 흘러나갈 거고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두 갈래가 나왔어요. 근데 얘는 N핀에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는 이제 이쪽으로 흐를 텐데 조건은 C에서 빛이 방출되고 D에서는 빛이 방출되지 않는데 그 얘기는 C는 순방향이고 이 D는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C에 불이 켜지려면 이 다이오드 B에도 여전히 전류는 흘러야만 되겠죠. 자, 그러면 순방향으로 전압이 연결될 때 전류가 흐르고 그때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항상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따라서 X의 정체가 P형 반도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이때 이 전류가 흐르는 길이 또 두 갈래예요. C로도 흘러갈 수 있고 D로도 흘러갈 수 있는데 조건이 D에서는 빛이 방출이 안 돼. 역방향으로 연결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D는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해. 그 얘기는
D의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C에 전류가 흘러야만 불이 켜질 수 있고, 그럼 C에는 순방향으로 연결된 거고, 그러면 순방향으로 연결됐을 때 다이오드에서 전류의 방향은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그래서 이 전류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스위치를 B에 연결을 하겠대요. 자, 그러면 플러스 극이 아래에 위치하고 마이너스 극이 위에 위치하네.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회로를 향해 흐르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전류가 흘러갑니다. 자, C가 어때요? 이번에는 C가 역방향이야. 그러니까 C에는 불이 켜지지 않아. 근데 D에는 불이 켜지지? 왜냐하면 D는 순방향이니까.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도 흐를 수 있고 이렇게도 흐를 수 있는데 흐를 수가 없죠. 역방향이니까. 자, 그래서 A 다이오드를 지나 전류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 한번 볼까요? 자, 기억번.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연두색이에요. A에는 역방향이 걸린다. 기억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B의 X는 P형 반도체야죠. 근데 보기는 X가 N형 반도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문장이고,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자, 핑크색이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고, 자, 이때 다이오드 D에는 순방향, 그러니까 LED에서 빛이 방출된 거잖아요. 그러면 순방향으로 연결됐을 때 P형 반도체의 양공,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야죠. 디귿은 틀린 문장.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두 개의 직선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고, 우리 이제까지 기존의 평가원에서는 18번에 도선이 최소한 3개 이상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는 2개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도 쉽게 주어져 있어요. 점 A에서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점 A에서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그 자기장의 세기가 B0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상수는 생략할게요. 자, P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D, 그리고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0. 그러니까 결국 D분의 I0 값이 B0라는 것을 우리한테 문제에서 제시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서 도선 P에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표현되어 있어. 그러면 A에는 도선 P에 의해서 무슨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A에서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래. 그러려면 일단 도선 Q로부터는 이 A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선 Q에는 기역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아야만 되죠. 자, 그러면 이 A는 도선 Q로부터는 ED만큼 떨어져 있네.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이 B0여야 되는데 E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B0가 되려면 도선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도선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2배인 이 I0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기억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이 I0이다. 역시 옳은 문장이고, 디귿번. 자, 이번에는 B죠. B에서 P와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도선 B에는 일단 도선 P로부터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그리고 도선 Q로부터도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ED만큼 떨어져 있고 P에는 I0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들어가는 방향 선생님 마이너스를 표현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도선 Q에 의해서도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 Q로부터도 ED만큼 떨어져 있고 Q에는 이 I0의 전류가 흐르고 있지. 근데 우리 D분의 I0,
혹은 2D분의 2I0가 B0라고 했어.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B0일 거고 이 값은 마이너스 B0. 따라서 도선 PQ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3B0. 방향은 평면에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의 세기만 물었죠? 2분의 3B0.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이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번 합성 자기장 문제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1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은 자기장 영역 1, 2로 나뉘어져 있고 자기장 영역 1은 나오는 방향, 2는 들어가는 방향인데 1의 자기장의 세기는 B0로 일정하다고 해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 자기력 선의 개수 혹은 자기선 속에 변화가 있어야만 일어나는데 이 영역 1은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는 있지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 1에 대해서는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장 영역 2는 어떻게 돼? 시간에 따라서 세기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가 있는 자기장 영역 2 때문에 이 도선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럼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일 때. 자, 1초일 때면 이때잖아. 자,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우리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마이너스로 놓고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플러스. 근데 사실 이 영역 1은 하나도 유도 전류에 기여하는 바는 없죠. 자, 그럼 1초일 때야. 자, 1초일 때 보면 자기장 영역 2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야. 즉,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한다고. 그럼 전자기 유도는 변화하는 꼴을 못 보잖아. 변화를 방해하잖아요. 자, 그러려면 도선이 어떻게 해야 돼? 자기장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해? 방해하려면 도선이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이 사각도선 내부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도선이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선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따라서 P에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유도 전류가 왜 흐르지 않아? 변화가 있는데 흐릅니다.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자, 그리고 2초일 때 1초든 2초든 상관없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니까 도선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 만들어야 되고 따라서 P에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니은은 옳은 문장이에요. 자,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시간에 따른 자기장이잖아. 그럼 이거는 결국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델타 T분의 델타 B. 결국 이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한다? 유도 전류의 세기를 의미를 해요. 다만 0부터 5초까지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증가하니까 도선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어. 자, 5초부터 7초까지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감소하네. 그러면 변화를 방해하니까 도선은 들어가는 자기력선을 만들겠지. 그렇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바뀌겠지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유도 전류의 세기만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바로 이 기울기가 유도 전류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요거 I1, I2라고 할 때 기울기는 I1보다 I2에서가 더 클 거고요.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보기 디귿번 3초일 때보다 6초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커야겠죠. 디귿 틀린 문장이고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영역에서의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자,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파동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14번이 좀 재밌습니다. 좀 재밌고 처음에는 이거 뭐지 싶은데 우리 수능 특강에서 이것과 똑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파동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 교재에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그 사고가 확장된다고 할까? 그렇게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파동의 진행 속력이 10m/s라고 합니다. 자, 속력을 주었다는 얘기는 파동의 진행 속력은 F람다 혹은 T분의 람다를 사용해라. 이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요. 어떤 순간에는 파동의 모양이 P와 같고 다른 순간에는 어떤 순간에는 파동의 모양이 Q와 같았대. 표는 파동의 모양이 P에서 Q로 변할 수도 있겠죠. Q에서 P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때 걸리는 최소 시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P에서 Q를 보면 진동의 중심에서 골이 된 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Q에서 P를 볼게요. 자, 그러면 골이었던 녀석이 진동의 중심이 된 거잖아. 그러면 진동의 중심에서 골되거나 골에서 진동의 중심이 되거나 시간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근데 같지가 않아. 자,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 얘들아? 자, 일단 Q에서 P가 될 때는 골에서는 무조건 골이 됐으니까 마루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파동이 진행하더라도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해야만 되니까. 자, 그래서 골이었던 녀석이 진동의 중심이 될 때까지 얘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때 걸린 시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0.1초라는 거야. 그러면 이 위에서도 진동의 중심이었던 녀석이 골이 되려면 0.1초면 되잖아. 근데 0.1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얘들아? 자, P에서 Q가 되는 방법은 진동의 중심이 바로 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진동의 중심이 마루까지 갔다가 마루에서 다시 진동의 중심을 지나서 골이 될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어떤 경우겠어? 바로 이 경우겠죠. 골에서 진동의 중심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0.1초야. 그러면 골에서 마루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0.1초겠죠? 0.1, 0.2, 0.3. 딱 떨어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기라고 하는 건 골에서 마루가 됐다가 다시 골까지 되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 주기니까 주기는 0.4초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파동의 진행 속력이 10m/s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이 파동의 파장은 얼마겠구나? 4m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기억번 파장은 4m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주기는 0.4초이다. 역시 옳은 문장이에요. 자, 기억 니귿까지 잘 찾았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참신한 문형이거든요. 자, 근데 디귿번 파동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 거냐?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할 거냐?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진행할 거냐?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요거 P 한번 볼게. 자, 지금 이 P는 진동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가야 돼? 마루를 향해 가야만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이 파동이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선생님이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파동의 모양은 하나도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뚝 떼서 오른쪽으로 평행이동만 시키라고 했어.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리고 여기 연장선 이렇게 그려줘. 그랬더니 만약에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라면 진동의 중심이 밑으로 내려와야지.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지? 진동의 중심이 마루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파동이 오른쪽 플러스 X방향으로 이동하는 파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남는 거는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X로 옮겨볼까요? 통째로 파동의 모양을 변형시키지 말고 왼쪽으로 평행이동 시켜주세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 진동의 중심이 마루를 향해서 매질에 이동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파동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다?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다. 디귿은 틀린 문장이고요. 따라서 기억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Q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나요? 자, 이 Q 가지고는 얘는 지금 골이잖아. 골은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건 왼쪽으로 가건 무조건 그치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볼까? 자,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줄 거예요. 그럼 연장해서 그려보세요. 자, 어떻게 돼? 매질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럼 이번에는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다. 그럼 그대로 뚝 떼서 왼쪽으로 평행이동 시켜줄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래도 어때? 그치. 매질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Q 가지고는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판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Q를 먼저 했던 친구들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반드시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돼. 판단이 안 돼. 그럴 경우 P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파동의 진행과 유사한 문항이지만 조금 더 참신한 문항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9월 모평과 대수능의 출제 확률이 높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도 우리 연계 교재에서 많이 다루었던 원형 모양의 물결파의 중첩, 간섭이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기 시작했을 거야. 근데 항상 지나친 자기 확신은 금물.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했기 때문에 정답을 틀린 친구들이 의외로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하는데요. 자, 그럼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확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파1, S1, S2 상에서 진폭과 위상이 같은 물결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위상으로 지금 현재 물결파가 발생되는지 한번 볼게요. 실선이 마루고 점선이 골이야. 그러면 마루, 골, 마루니까 거꾸로 가면 마루, 골, 마루, 오, S1은 지금 골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S2로부터 마루, 골, 마루니까 거꾸로 마루, 골, 마루, 골이라는 거 알 수 있네.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도 같은 위상이라는 것이 부합이 되죠. 진폭도 같다라고 하고 진동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진동수 0.5Hz. 그리고 물결파의 진행 속력이 나와 있네. 그럼 이거 출제자 선생님이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다? 파동의 진행 속력 V는 F람다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파동의 진행 속력이 1 m/s. 자, 그리고 진동수는 0.5니까 2분의 1 Hz. 자, 그럼 파장은 얼마여야 될까? 2m여야만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파악했습니다.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번. P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마루마루 만났네요. 동일 위상이네. 보강 간섭 맞습니다.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니은 Q를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 이 Q는 지금 마루마루인지 골골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 좀 촉이라는 게 있잖아. 찍어도 좀 웬만한 걸로 찍어야 되지. 그럼 잘 보세요. 자, 이걸 보면 이 Q가 있는 점들이 골골 만나고 마루마루 만나고 골골 만나는 지점이야. 그럼 결국 이 선상은 무슨 간섭이 일어나는 선상이겠어? 그치, 보강 간섭. 모르더라도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추론해서 찍어야겠죠. 그래서 Q에도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그럼 왜 Q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냐면, 자, 일단 이 Q점 말고 요 점 한번 볼래요? 자, 요 점은 S1으로부터 S2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 출발한 이 파가 골에서 골, 그 다음에 반파장 가서 마루면 같은 위상이고 똑같은 거리니까 골에서 골, 반파장 가서 마루. 즉, 같은 위상으로 발생되는 파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같은 위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 직선상에는 자, 요것도 같은 거리만큼, 요것도 같은 거리만큼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니은 Q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니까 수면의 높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이 디귿번을 조심해야 돼요. PQ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수는,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이 문제가 조금 재미있는 것이, 자, 일단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S1, S2 직선상에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S1은 골인데 S2로부터도 무엇으로 오냐면 골이 오거든요. 그럼 골골 만나니까 이 S1이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곳이야. 그 다음에 마루마루 만나고 골골 만나고 마루마루 만나고 또 여기서도 S2는 골이고 S1으로부터 골이 오니까 얘도 보강간섭이야.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점 찍은 부분은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위치예요. 그럼 보강간섭과 보강간섭 사이에 뭐가 있지? 맞았어. 상쇄간섭이거든. 보강과 상쇄간섭이 번갈아 나타나니까. 그래서 S1하고 S2 사이에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P, Q, 요 사이에서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몇 개냐 물은 거잖아. 그럼 P하고 Q니까 상쇄간섭 몇 개? 2개. 이러면 디귿번이 옳은 문제항이지? 아니라고요. 디귿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지나친 자기 확신은 금물이야. 자, 왜냐면 S1에서 여기까지 간격에는 상쇄간섭이 2개가 맞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쇄간섭을 상쇄 한번 이어볼까요? 이 부채꼴, 부채살 모양으로 만들어지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이 상쇄간섭이니까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자, 그리고 요거 보강간섭이었죠. 그 다음 상쇄간섭, 이렇게 상쇄간섭, 그리고 요거 상쇄간섭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P하고 Q 사이에는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몇 개예요? 1개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야.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1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존의 평가원 기출문제나 수투 연계에서도 여기 S1, S2 선상에서만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를 물었거든.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나 이제 준비를 잘한 친구들은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평가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돼. 항상 문제에서 요구한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습관을 평소에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수능에 이 문제가 나왔어 봐. 그럼 알고 있는데도 틀릴 수 있는데 미리 육모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 이런 실수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틀려보면 그 다음에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이렇게 15번 정리하고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굴절과 전반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기존의 평가원 기출문제와 유사한 내용도 있지만 또 수특 연계 교재에서 한 포인트 더 심화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수특을 준비한 친구들은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계 교재를 아직까지 잘 시작을 안 했던 친구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단색광의 공기에서 매질 A로 입사각 세타 I로 입사한 후 매질 A의 옆면 P에 임계각 세타 C로 입사한대. 자, 그러면 임계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나왔다는 얘기는 매질 A의 굴절률이 물의 굴절률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공기의 굴절률은 어떻게 되지? 공기의 굴절률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매질보다도 굴절률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1값을 갖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공기 이외의 액체 고체는 1보다 큰 굴절률을 갖고, 따라서 공기의 굴절률까지 비교하면 세 매질의 굴절률을 이렇게 한 줄로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는 가에 물을 더 넣었어. 자, 그래서 가번은 공기에서 매질 A로 입사각이 세타 I인데 나번은 물에서 매질 A로 입사각이 세타 I인 경우예요. 자, 그럼 이때 굴절률 관계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매질에 입사각이든 굴절각이든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 매질에 있는 각 사이에 대소관계도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굴절률하고 세타는 대소관계가 뒤집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을 물어볼지는 이제 출제자 마음이니까 또 다양해요. 그래서 보기 제시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번. A의 굴절률은 물의 굴절보다 크다. 요건 쉽죠. 임계각이라는 것으로 우리 알 수 있었어요. 자, 니은 가에서 세타 i를 증가시키면 옆면 P에서 전반사가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이거는 평가원 기출문제 그리고 연계교재 수특에서도 익히 다루었던 문제예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자, 그럼 일단은 우리 법선으로부터 매질 A에 있는 각을 굴절각 R이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요 각, 임계각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거 매질 A에서 물로 진행하는 법선과 이루는 각이니까 요거 입사각이라고 할게. 그러면 요렇게 법선을 연장해서 그려보면 직각 삼각형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야? R하고 I를 더한 값이 90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 공기에서 매질 A로 빛을 보낼 때 입사각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잖아.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도 커지고, 내가 도라고 조사를 붙인 이유는 반사각도 커지고 그리고 무엇도 커지기 때문에 바로 이 굴절각도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R하고 I하고 더해서 90도인데 굴절각 R이 커졌어요. 그럼 입사각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A와 물 사이에 두 경계면에 법선을 그렸을 때 이 법선과 단색광이 이루는 이 입사각이 세타 C보다 임계각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 임계각보다 작아졌으니까 전반사는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런 경우에 R과 I의 합이 90도이다.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자, 디귿의 경우 단색광이 옆면 P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겠느냐를 물은 거거든. 자, 근데 이번에는 입사각이 세타 A야. 그리고 매질 A로 들어오겠지? 자, 그럼 이제 매질 A에서 B로 빛이 진행할 때 굴절률이 A가 물보다 크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된 거예요. 근데 전반사가 일어나겠느냐? 그러려면 입사각을 따져줘야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지금 현재 가번에서 요 그림 지울게요. 공기에서 매질 A로 빛이 입사하는 거지 공기에서 매질 A로 빛이 입사해. 그러니까 공기와 매질 A의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가 지금은 물에서 매질 A로 빛이 입사하죠. 물에서 매질 A로 빛이 입사하지. 즉 공기에서 A 사이의 각의 차이가 물과 A의 두 매질에서의 각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입사각이 똑같아. 굴절각은 둘 다 작아져야 되는데 공기와 매질 A의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가 물과 매질 A의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보다 더 어떻다고 얘들아? 더 크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물에서 매질 A로 빛이 굴절했을 때에 무슨 얘기예요? 굴절각 R이 가번에서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 왜냐하면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입사각과 굴절각 차이가 큰 거거든. 자, 그럼 얘는 굴절률 차이가 A하고 공기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각의 차이가 작아져. 근데 입사각은 세타 아예 똑같잖아. 그러면 굴절각은 가번에서보다 나번에서가 더 커진다는 얘기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입사각 I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요게 R이고, R하고 I하고 더해서 90도가 되는 건 변함이 없는데 가번보다 나번에서 R이 커졌으니까 나번에서의 입사각은, 즉 A에서 물쪽으로 진행하는 빛의 입사각은 가번에서보다 작아진 거지. 그럼 가번에서의 입사각이 임계각인데 임계각보다 작아졌다는 얘기니까 나번에서도 전반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이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과 니은은 이제까지 봤던 문제와 아주 유사한데 이 디귿번이 연계 교재에도 올해 연계 교재에서 강조가 된 것만큼 9월 모평과 수능에서도 출제가 될 확률이 큽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금속판 AB, 금속판이 다르기 때문에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도 다르겠죠.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금속판 P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K를 단색광의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만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바로 이게 금속판 P의 문턱 진동수야. 이것보다 커야만 광전자가 뛰쳐나와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금속판 Q의 문턱 진동수는 바로 이게 금속판 Q의 문턱 진동수. 따라서 금속판 PQ의 문턱 진동수를 비교하면 Q가 P보다 더 크죠. 즉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작습니다.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니은 광량자설에 의하면 이제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광전 효과를 설명할 때 우리는 광자라고 하지만 아인슈타인 선생님은 광량자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대 물리학자들이 광자로 용어를 통일한 거고. 자, 어쨌거나 광량자설이 바로 광전 효과, 즉 빛이 입자라는 설입니다. 자, 광량자설에 의하면 진동수가 F0인 단색광을 Q의 금속판이죠. 금속판 Q에 오래도록 쬐었대. 광전자 방출의 안에 절대로 방출하지 않습니다. 만약 빛이 파동이면 계속해서 전자기파 파동을 쬐어주니까 이 파동의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금속판으로부터 전자가 원자핵의 구석을 끊고 탈출할 수 있거든요. 파동이라면 빛이. 근데 그런 일은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빛은 파동이 아니고 입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디귿번. 진동수가 EF0일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나왔어요. 뜬금없이. 그렇지만 우리는 수능 특강 연계 교재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는 광전 효과와 물질파가 조금은 더 연합돼서 양적 계산하게 출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했는데 6월 모평에 출제가 되었죠. 자, 그럼 먼저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MV분의 H이고 이 MV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전 효과에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하니까 운동량을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MV는 루트 2M 2K 그리고 분자는 H. 자, 그럼 보세요.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분모가 최대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파 파장, 이 분수를 계산한 값은 최소값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쨌거나 광자의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보면 이 F0의 빛을 비추었을 때 금속판 P로부터 탈출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3E0, 금속판 Q로부터 탈출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0. 즉 최대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 3대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루트 안이 3대 1이야. 그러면 이 분수값은 1대 루트 3. 즉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P와 Q에서 1대 루트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디귿, 진동수가 EF0일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Q에서가 P에서의 그냥 3배가 아니라 루트 3배여야 합니다. 디귿은 틀린 문장이고요. 따라서 기억,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도로 18번 등가속도 운동에 등장을 했는데요. 자, 두 자동차로 비교하는 거 우리 이제까지 기출 그리고 수투 연계 문항에서 많이 보았던 형태이거든요. 자, 한번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출발선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 A, B가
구간 1에서는 가속도의 크기가 2a로, 그리고 구간 2에서는 등 속도로 운동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A하고 B가 정지했다 출발하는 거니까 P를 통과할 때 A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결국은 B도 가속도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V의 속력으로 통과해야 될 거고, 그러면 등속도 구간이니까 구간 3을 통과할 때도 A, B는 똑같이 V로 통과를 해야 되겠네요. 자, 구간 3에서는 가속도의 크기 A로 A, B가 운동을 하고 도착선에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둘 다 정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가속도의 방향을 묻진 않았지만 1 구간에서는 가속도의 방향이 오른쪽이라면 3 구간에서는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A가 출발선에서 L만큼 떨어진 기준선 P를 통과할 때, A가 P를 통과할 때 그때 B가 출발선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는 같은 형태의 운동을 하는데 이 B가 A보다 시간차를 갖고 A의 운동을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L만큼 운동했을 때 그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한번 정해 볼게요. 그럼 이제 T 이후에 B가 그대로 A를 따라가는 거고, 그럼 이 T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임의대로 부여한 변수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하고 관계식을 세워봐야 되겠지. 그럼 우리 등 가속도 운동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최근에 사용하잖아요. 바로 변위가 평균 속도 곱하기 T라고 하는 거. 그럼 A 보세요. 자, A는 L만큼 이동하잖아. 그때 평균 속도는 2분의 0 더하기 V니까 2분의 V가 될 거고, 그때 걸린 시간을 T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기존의 문제에서 제시된 변수와 관계식을 하나 끄집어냈어요. 자, 그리고 등속도 운동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 다시 이제 가속도의 크기가 A 상태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될 텐데, 물론 A가 도착하고 나서 이 B가 T 이후에 도착해서 도착선에 정지하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 또 이 A라고 하는 것도, 자, 이 A라고 하는 것 내가 임의로 부여했잖아요. 그러면 또 이 A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의 크기니까 시간 T분의 속도의 변화가 얼마만큼? V만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관계식을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등가속도 운동 구간 3으로 올 텐데, A하고 B하고 L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 간격이 L일 때 이 A와 B의 속력의 B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B가 지금 이 상태에서 도착선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SB라고 해. 그리고 또 이 상태에서 도착선까지 A가 이동하는 거리를 SA라고 할게. 그러면 B가 이동한 거리에서 A가 이동한 거리를 빼주면 그게 바로 L이 되겠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식이 하나씩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 구간 3에서 B가 이동한 거리에서 A가 이동한 거리를 빼줄 거야. 자, 그럼 그게 뭐가 돼? L이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V로 운동하다가 속력이 줄어들어서 정지가 되는 것보다 우리 테이블 비디오를 거꾸로 돌릴 수 있잖아. 그러면 정지했던 녀석이, 자, A가 이렇게 이동해서 속력이 VA가 되고, 그리고 또 정지했던 B가 이만큼 가서 속력이 VB가 되는 걸로 거꾸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죠. 그래서 나중 속력이 0이 되는 경우는 오히려 테이블 뒤로 감아서 처음 상태를 정지로 놓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거리 처음 속도가 0이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풀어요? 2분의 1 AT 제곱으로 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지였던 이 자동차 A가 VA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는 라지 t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B는 얼마만큼을 더 갔을까? 거꾸로 생각하면 자, B는 A가 VA였다가 정지할 때까지 T만큼의 시간이 걸렸어? 그러면 B가 VB였다가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T에다가 B가 항상 A보다 스몰 t만큼 뒤따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다 된 거야. 자, 요거 가지고 식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B가 정지부터 VB가 될 때까지의 이동 거리는 2분의 1 A에다가 라지 t 더하기 스몰 t의 제곱. 자, 마이너스 A가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 AT의 제곱. 자, 이것이 뭐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얘들아? L하고 똑같아야 돼. 근데 뭔가 이게 가속도하고 시간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 L도 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그치, 요거 쓸 거예요. 2분의 VT를 사용할 거야. 자, 그랬더니 일단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 AT의 제곱 나올 거고 얘하고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항 2분의 1 A 곱하기 2 라지 T 스몰 t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 A 스몰 t의 제곱. 요것만 남겠죠. 요거 계산하면 자, 이것이 2분의 V 스몰 t가 돼서 고맙게도 일단 스몰 t 하나씩은 여기도 스몰 t가 있네요. 지워집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를 보면 이거는 A로 표현되어 있는데 얘는 V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일단 라지 t하고 스몰 t 사이에 관계식을 끄집어내야겠지. 시간에 대한 거니까 시간을 통일해 줘야 되잖아. 그럼 다시 이제 2하고 2하고도 소거하고 A가 뭐였어요? 2A가 T분의 V였거든. 그럼 이 식으로부터 A는 2T분의 V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뭔가 이렇게 하니까 VV 없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A 대신에 2T분의 V를 대입하고 그리고 곱하기 대문자 T 자, 더하기 자, 2분의 1 A 대신에 2T분의 V 대입하고 스몰 t 자, 곱하니까 스몰 t 지워지겠네요. 자, 이 결과 우변에 남는 것은 2분의 V거든요. 그럼 이제 좌변에 남는 거 근데 또 보니까 우리 잘 바꿨지 변수를 V가 또 지워집니다. 그럼 좌변에는 2T분의 라지 T이고 자, 요거 이항하면 4분의 1 우변 가서 계산하면 이게 4분의 1이야. 그럼 됐네. 라지 t 값이 얼마여야 돼? 2분의 t여야 돼요. 즉 나도 모르게 구한 거예요. 라지 t 값이 얼마라고? 2분의 스몰 t. 그럼 대입해봐. 자, 그럼 B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2분의 3 스몰 t지.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VA하고 VB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처음 속도가 0일 때 나중 속도는 AT잖아. 그럼 VA는 A 곱하기 시간 2분의 T, VB는 가속도 똑같이 A이고 시간 2분의 3T.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 VB분의 VA. 그럼 얼마 나옵니까? 3분의 1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에는 등 가속도 운동, 평균 속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가속도의 정의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나왔고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두 물체 사이에 간격이 나왔는데 가속도가 똑같아. 그러면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다음과 같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세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중 속도가 0이라고 하면 테이블 거꾸로 감는다. 처음 속도가 0인 것으로 간주하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은 문제를 깔끔하게 풀었지만 사실 여기까지 사고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공식은 정해져 있지만 상황마다 내가 적절한 상황들을 매칭시키는 것이 문제를 푸는 관건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8번 문제 정리하고 1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A, B, C 세 물체가 운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시간 그래프로 상대 속도를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에는 A, B 사이의 상대 속도, 그리고 B, C 사이의 상대 속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상대 속도부터 우리 한번 얼른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자, 실선이 A, B 사이의 상대 속도죠. 구분하기 쉽게 연두색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 속도는 2t0분의 6L. 자, 그리고 A하고 B가 충돌했겠네. 2t0일 때 A하고 B가 충돌하고, 충돌 이후 A, B의 상대 속도는 자, 요거 4t0분의 12L인데 우리 분모 2t0로 통일할게요. 그럼 얘는 2t0분의 6L 될 거예요. 자, 그리고 B하고 C 사이의 상대 속도는, 자, B하고 C의 상대 속도는 충돌 전 B하고 C, 충돌 후 B의 속도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C는 사실은 6t0일 때 B하고 C가 충돌하니까 0부터 6t0 동안에는 이 C는 충돌하지 않아. 그렇지만 충돌 전후에 B의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BC의 상대 속도도 변하는 거죠. 자, 그럼 A하고 B하고 충돌하기 전 BC 사이의 상대 속도는 2t0분의 5L. 그리고 B가 A하고 충돌한 이후 B하고 C 사이의 상대 속도는 4t0분의 6L. 그럼 얘도 분모를 2t0로 통일시키고, 자, 이렇게 되겠죠. t0분의 L이 너무 번거롭지 않아요? 그래서 2t0분의 L을 V로 놓고 상대 속도를 6V. 자, 그러면 얘도 6V. 오, 충돌 전과 충돌 후 A, B의 상대 속도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BC의 상대 속도. 자, 요거는 5V. 그리고 여기는 3V.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 속도를 구했고, 그 다음에 가번으로 가볼 텐데, 자, 가번에서는 A하고 B하고 두 물체가 충돌을 하는데 두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야. 그럼 두 물체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이 0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충돌 이후에도 AB 어떻게 돼야 돼? 그치? AB의 운동량의 합이 0이어야지.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러려면 A하고 B가 역시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야. 그럼 충돌 후에 B는 오른쪽으로 운동할 거고 A는 왼쪽으로 운동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역시 충돌 후 A하고 B의 운동량의 크기도 같아야만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충돌 전후 AB의 운동량의 합이 0이라는 것을 만족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충돌 전 A의 속력을 VA로 놓고 충돌 전 B의 속력을 VB, 충돌 후 A의 속도를 마이너스 VA 프라임, 그리고 충돌 후 B의 속도를 VB 프라임으로 놓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의 속력은 VC고요. C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이러한 ABC의 속도를 가지고 상대 속도를 만족시켜주는 이제 연립 방정식을 부지런히 세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가본 그림을 보니까 A하고 B하고 서로 운동량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충돌 전 A, B의 운동량의 합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충돌 후 A, B의 운동 방향이 반대이고, 자, 그러면서 충돌 후에도 A하고 B의 운동량의 합이 또 어때야 돼? 같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크기와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처음 속도를 V라고 하면
처음 속도의 크기와 나중 속도의 크기가 같아야만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A하고 B가 서로 충돌할 때 운동량 보존 법칙,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야 되죠. 왜냐면 둘이 서로 주고받은 힘, 그리고 힘을 받은 시간이 똑같으니까 FT,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아. 그 얘기는 A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똑같고,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이기도 해요. 자, 이러한 조건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충돌 전후에 A의 속력, B의 속력, 운동 방향은 바뀌더라도 속력은 같아야만 돼요. 자, 그러면 충돌 전 A하고 B 반대 방향으로 운동했으니까 A하고 B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6V인 거고, 그리고 충돌 후 마찬가지잖아요. VA 프라임 더하기 VB 프라임 역시 6V.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VA 프라임 더하기 VB 프라임은 VA 더하기 VB이고 그게 6V를 만족시켜야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식은 이제 B하고 C예요. B하고 C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B는 왼쪽, C는 오른쪽이니까 BC 사이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죠. 그럼 B하고 C 사이의 상대 속도는 VB 더하기 VC가 될 거고, 이 크기가 얼마라고요? 5V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식. 이제 충돌했어. 그랬더니 B의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충돌 전후 A하고 B의 속력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B하고 C하고 이제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데 B하고 C 사이의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 좁아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앞에 있는 물체보다 뒤따라가는 물체의 속력이 더 크다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B하고 C의 운동 방향이 같을 때 상대 속도의 크기가, 자, 요거 얼마였죠? 3V라는 얘기는 뒤따라가는 B의 속력이 더 크고 앞에 있는 C의 속력,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C의 속력의 차이가 얼마여야 된다? 3V여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먼저 2번하고 3번 식으로부터 두 식을 우리 한번 더해줘 볼까? 그럼 VC 요거 지워질 거고 2VB가 얼마가 나와? 8 라지 V가 나와요. 그러면 VB가 얼마라는 얘기야? 따라서 충돌 전 B의 속력이 4V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충돌 전 B의 속력이 왼쪽으로 4V, 충돌 후에는 오른쪽으로 4V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VB가 4V니까 대입하면 VC는 얼마여야 될까? 라지 V여야만 되고, 그리고 또 VB가 4V니까 VA는 2V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충돌 전 A는 오른쪽으로 2V, 충돌 후 A는 왼쪽으로 2V의 속도로 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기억번. T equal T0일 때, T0면 A하고 B가 아직 충돌하기 전이잖아요. A하고 B의 속력은 같지 않습니다. 1대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자, 니은 B하고 C의 질량을 비교하라고 해. 자, 그러면 B하고 C의 질량 비교는 충돌 전 B하고 C의 운동량이 4대 1이네요. 그러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기 니은이죠. P는 MV잖아. 자, 그러면 B하고 C의 운동량이 4대 1. 충돌 전 B하고 C의 속력도 역시 4대 1. 그럼 결국 B하고 C의 질량은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에요. 그리고 디귿번 T equal 4T0, 즉 A하고 B가 충돌한 이후, 충돌 전과 후에 B의 운동 방향은 바뀌어도 속도의 크기, 속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B의 운동량은 충돌 후에도 4P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만 옳은 문장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물체 사이에
상대 속도를 가지고 운동량 보존 법칙에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만 되는 19번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그림만 봐도 우리가 이제까지 전년도 수능하고 대비해 봤을 때 조금 보다는 더 많이 간단한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운동하던 질량이 m인 물체가 언덕을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높이가 같은 점 PS에서 물체의 속력은 EV0, V0이고 최고점 Q에서의 속력은 V0라고 합니다. 높이차가 H로 마찰 구간 1, 2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같지가 않네요. 2에서가 1에서의 2배라고 해요. 자, 그럼 마찰 구간 1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W라고 하면 마찰 구간 2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그 2배인 EW가 될 거고, 자, 문제는 점 R에서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자, 이렇게 바로 R의 속력을 구하기보다는 물체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 각각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에너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풀 때, 자, P하고 S하고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럼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다고 하면 P점에서 물체의 속력이 EV0니까 S에서도 물체의 속력이 얼마여야 돼? EV0.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야 되죠? 근데 운동 에너지에 손실이 일어났어요. 얼마만큼 일어났어? 2분의 1m 4V0의 제곱 마이너스 V0만큼.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손실이 일어났어. 이거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됐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때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합하면 3W만큼이잖아. 자,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 m 3V0의 제곱이고, 자, 이것이 3W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W 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분의 1 m V0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 P에서부터 Q까지 물체가 올라갈 때 적용 한번 해볼까요? 자,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건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사이에 관계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P에서 Q로 갈 때, 자, 일단 P점에서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2분의 1m 4V0의 제곱만큼. 근데 어떻게 돼? 올라가면서 W에 해당하는 W 값이 얼마였어? 2분의 1 mV0의 제곱만큼 에너지를 손실하게 돼요. 자, 그 결과 어느 만큼 올라갔고 EmgH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 그리고 또 이 위치에서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0의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처음 물체가 가졌던 운동 에너지에서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그 결과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그리고 그 위치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에 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자, 이거 계산하면 2분의 3 mv0의 제곱. 자, 이항에 오면 2분의 2 mv0의 제곱이고, 이게 뭐하고 똑같아? EmgH와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관계식이 나오겠네. 이 약분하면 2분의 1 mv0의 제곱 equal mgh.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를 풀 때는 EK와 EP 사이에 관계식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이것을 어디에 대입할 거야? 그치, 바로 오른쪽에서 대입할 거야. 근데 우리 R을 지날 때 물체의 속력을 V라고 하면 마찰 구간이 있는 것보다 마찰 구간이 없는 곳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훨씬 쉽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Q에서부터 R까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자, 이 물체 Q에서 R까지 H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네요. mgh.
자, 이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무엇으로 가야 돼? 운동 에너지로 가야 되겠죠?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하고 같아야만 돼요. 그러면 라지 V의 제곱 마이너스 스몰 V 제로의 제곱.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야 한다. 자, 근데 MGH는 뭐하고 똑같아? 2분의 1 M V 제로의 제곱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요식도 2분의 1 M V 제로의 제곱이 나와야 되고, 오, 그렇다고 하면 라지 V의 제곱이 2 V 제로의 제곱. 따라서 이 얘기는 라지 V가 루트 2 V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답은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마찰 구간, 이제까지는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 경우가 계속 출제가 됐는데, 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그대로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손실, 그리고 마찰 구간이 없는 곳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리고 항상 EK와 EP 사이의 관계식을 먼저 끄집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 6월 모평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이해 보았는데요. 물론 참신한 유형으로 내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 문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조금은 당황했던 문제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출문제 그리고 수투 연계 교재하고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9월 모평까지 시간이 있고, 그리고 9월 모평에는 수투과 또 수능 완성의 문항들로 출제가 되겠죠. 연계율 50%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계 교재 그리고 평가원의 기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 잘 해놓으시고요. 9월 모평에서는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점수 얻으시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